안녕하세요. 가로수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가는 가을입니다. 오늘은 1년 전 탈북하여 한국에 정착한 장우진님의 사연입니다. 요즘 매일 본인이 근무했던 특수부대, 북한군 폭풍군단이 러시아 용병으로 참가한다는 뉴스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걸 보고 특수부대 폭풍군단의 적나라한 실체를 밝히고자 평소 시청하며 구독하고 있던 평양정 보통에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군의 정예특수부대라 불리는 폭풍군단에서 복무했던 장우진입니다. 북한에서 총참모장 김영복의 부관으로 10년 넘게 근무했으며 1년 전 대한민국으로 탈북해 지금은 여기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북한군에 몸담고 체제에 충성을 맹세하며 살아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충성심은 의심과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북한 체제의 잔혹함을 알리고 체제 속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북한 군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요즘 뉴스에서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견되었다는 보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들을 정예병력이라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모습은 이름뿐인 허울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장비도 없고 현대전쟁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전장에 내몰린 사람들입니다. 그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다가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이 바로 그들이죠. 이번 글을 통해 저는 북한 특수부대의 실상과 전쟁터에 내몰린 북한군이 왜 죽음을 피할 수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 글이 북한 군인들이 처한 처참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북한 특수부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특수부대로는 폭풍군단이 있습니다. 폭풍군단은 김정은 정권의 선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대인데 외부에서 볼 때는 무시무시한 정예부대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그저 체제 선전용으로 꾸며진 허상일 뿐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수년간 복무했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훈련과 실상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폭풍군단은 대부분 산악 지형에서의 고지점령 훈련과 후방 침투 훈련에 집중합니다. 북한의 지형이 대부분 산악지대인 만큼 험준한 지형에서의 전투 능력을 키우는 훈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폭풍군단의 병사들은 극도로 거친 환경에서 견디는 훈련을 반복하며 체력을 단련하고 기초적인 침투 기술을 익힙니다. 문제는 이러한 훈련이 현대전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정예부대가 드론과 원격 조종, 폭격기 같은 최신 무기를 상대할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폭풍군단에서 이루어지는 훈련 중에는 병사들이 머리로 벽돌을 깨거나 배에 돌을 올려두고 버티는 훈련이 포함됩니다. 이는 북한의 선전 영상에도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죠.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 보여주는 이런 훈련 장면들은 외부의 강한 군대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꾸며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전에서는 이런 훈련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드론이 상공에서 정밀 타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병사들이 아무리 강한 체력을 갖추고 있어도 총알과 폭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머리로 벽돌을 깨고 배에 돌을 올려놓고 버티는 훈련이 드론 공격이나 미사일 폭격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북한의 정예부대는 실제로는 강력한 군대가 아니라 체제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외부에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폭풍군단을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현대전 전장에서 생존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이들을 러시아 전장으로 내보내며 북한군의 위험을 과시하려 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입니다.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인해 외화를 벌어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지만
북한은 외화를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경로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해외에 노동자를 파견해 외화를 벌어들이거나 중국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는 북한 주민들이 번 돈이 체제 유지에 중요한 자금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는 북한이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해커 부대를 통한 세계, 각국을 향한 범죄 행각, 가상화폐 탈취도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중요한 경제적 기회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면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북한은 국제금융망에서 퇴출된 상태라 러시아로부터 달러를 직접 송금받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은 이번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에서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협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북한은 연료와 식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연료나 가스 같은 물자를 지원해 준다면 북한에게는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김정은은 아마 군사적 기술과 장비도 지원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은 러시아로부터 최신 핵기술과 군사기술을 전수받는 것입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기술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독자적으로는 한계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기술 유출 차단으로 인해 북한은 핵기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외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상당한 핵무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북한이 현재 추구하는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소형화된 핵탄두 개발에 있어 북한이 배우고자 하는 점이 많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번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핵기술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소형화된 핵탄두 설계나 장거리 미사일 기술, 레이더 회피 능력을 갖춘 미사일 개발 기술 등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카드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군사용 인공지능 기술, 드론 및 전자전 기술을 포함한 첨단 군사장비의 제작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북한군은 전통적으로 낙후된 장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드론이나 전자전 기술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미 실전에 사용하고 있는 드론과 전자전 장비는 북한에게는 매우 중요한 군사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북한군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향후 한반도 긴장 상황에서 이를 활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이 러시아에 병사를 보내는 것은 체제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 거래일 뿐만 아니라 군사기술과 핵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병사들의 생명보다는 체제의 군사적 위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병사들의 안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실 러시아에 북한군 용병을 파견하고 무기를 제공하는 행위는 잘못되면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이 정치적 혼란이 일어날 경우, 예를 들면 김정은 사망 후 정치적 혼란이나 쿠데타 같은 일이 벌어지면 러시아가 자연스럽게 북한 정치에 관여할 빌미를 제공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게 가장 큰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각설하고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군인들은 왜 전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까요? 북한군의 실태를 조금만 알면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특수부대는 현대전에 대비한 훈련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폭풍군단 병사들이 훈련받는 내용은 대부분 북한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의 고지, 점령 훈련이나 후방 침투 훈련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전면전에서 이러한 산악 전투 기술은 별 쓸모가 없습니다. 북한군 병사들은 드론과 원격 폭격이 동원되는 현대전에 대한 지식이나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장에서 최신 장비를 보유한 우크라이나 군대와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식, 소총이나 RPG 세븐 같은 장비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현대전에서는 적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원거리에서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장비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GPS 장비나 드론, 열감지 장치 같은 현대 장비는커녕 기초적인 통신 장비조차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상대가 어디서 공격해 오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목표물이 될 뿐입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군인들은 대부분 러시아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북한군 특수부대에서는 러시아어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기초적인 몇 마디 인사말 외에는 언어를 익히지 않습니다. 전장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소통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그러나 언어 장벽으로 인해 북한군 병사들은 러시아군과 제대로 협력하지 못하고 지시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러시아 측이 전장에서 적의 위치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도 북한군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군은 명령을 따르는 군대입니다. 상부에서 돌격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왜 그런 명령이 내려졌는지 이해할 새도 없이 무작정 돌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에서는 명령만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유연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북한군은 이런 유연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군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투가 발생하면 대규모 희생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장에서의 보급은 병사들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기본적인 식량이나 물자, 보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군은 보급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평소 훈련 중에도 식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도 북한군에 충분한 식량을 지원해주기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군은 외부로부터의 보급이 거의 차단된 상태입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며 전투에 나선 병사들이 체력 저하와 피로로 인해 전투력을 발휘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전투가 계속되다 보면 병사들은 점점 정신적으로 지쳐가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속적인 굶주림과 피로,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싸우다 보면 결국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북한군 병사들은 이처럼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싸워야 하기에 전장에서 살아남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전장에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은 북한 내부에도 점차 퍼지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체제에 대한 의문과 불만이 서서히 쌓여가고 있으며 특히 가족과 군대 내에서 이러한 불안과 회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체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씨앗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북한 내부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의 많은 병사들이 전장에 나가는 이유는 단순히 체제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 아닙니다. 김정은 정권은 병사들에게 전장에 나가 충성하면 가족의 죄를 풀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인해 수용소에 갇히거나 고초를 겪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이들 병사들에게는 전장에 나가 죽더라도 가족이 용서받고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나마 가치 있는 일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은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가족을 구할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으로 떠납니다. 이들은 전장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싸운다는 생각으로 버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만적인 약속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한 병사들의 가족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에 대해 명확한 보장은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언제든 그 약속을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병사들도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군인들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비록 통제와 감시가 엄격하지만 군대 내부에서도 점차 외부 소식을 듣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 파견된 병사들이 전장에서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소식이 북한 내부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아들이나
남편의 소식을 들을 수 없는 가족들은 점점 더 큰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식량이 부족하고 훈련과 전투 기술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의 전장에 내몰린 병사들이 생존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족들은 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전장에 나간 자식이나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은 정부에 항의할 수도 없고 그저 속으로 끙끙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억눌린 불만이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며 체제에 대한 신뢰를 점점 갉아먹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들이 북한 체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전투 경험을 얻은 것이 아니라 체제의 본질에 대한 회의와 분노를 품고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전투에서 겪은 끔찍한 경험과 체제의 무책임함을 직접 목격한 이들은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에서는 군사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보다도 실전 경험이 있는 병사들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따라서 전장에서 돌아온 병사들은 북한 군부 내에서 빠르게 승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체제에 충성하는 군인이 아니라 체제가 자신들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깨달은 상태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전장에서 무의미하게 희생당한 동료들, 그리고 체제의 무책임한 지시 속에서 겪은 생사의 위기 속에서 이들은 체제의 본질에 대한 회의를 깊게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북한 내부에서 새로운 시각을 전파하게 된다면 체제의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북한은 누군가 앞장서 반체제 운동을 할 수 없어. 그렇지, 대다수 북한 주민은 마음속에 김정은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잘못 나서다 정치 수용소에 끌려가니까 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북한의 장마당 세대라 불리우는 요즘 젊은 세대는 과거와 달리 외부의 정보를 조금씩 접하고 있으며 김정은 체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래 남한의 드라마와 K-팝을 듣고 자란 세대이기도 한 이들이 특히 군대에 복무하면서 체제의 허구성을 체감하는 젊은 군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정은 정권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으며 이를 속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 북한에서는 밀수나 암시장을 통해 외부의 영화나 음악, 드라마 등이 젊은 세대 사이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부 세계의 자유와 풍요로움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면서 김정은 체제가 선전하는 외부 세계의 위협이 과장되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파병 사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 체제의 허구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젊은 세대가 군복무를 마친 뒤 사회에 돌아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시각을 전파한다면 북한 내부의 변화를 촉진하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저 역시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저는 한때 그 체제에 충성을 다하며 목숨을 바쳐서라도 김정은 정권을 지키겠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 역시 우리는 인민을 위해 싸운다는 구호를 믿었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북한에서 고위급군 간부로 일할 때에는 체제가 만들어낸 허상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순진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가 북한 군부의 실상을 직접 목격하게 되면서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북한이라는 체제는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인민들, 순박한 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허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군인들, 저와 같은 사람들이 그 허상을 지키기 위해 도구로 쓰이고 있었죠.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그 충격을 뭐라 표현해야 할까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깊고 무거운 감정이었습니다. 제가 고위층에 속해 있었을 때는 잘 몰랐지만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부관으로 일하며 매일 보고받았던 수치들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겨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북한군 간부들은 배급을 받아 쌀밥에 고깃국을 먹었지만 일반 주민들은 옥수수 가루 몇 킬로를 얻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습니다.
제가 김영복 총참모장 밑에서 일하며 받았던 그 호화로운 배급, 매주 주어지던 술과 고기, 그리고 매달 제공되던 특별 보너스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당시 저는 그런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았고, 군 간부들이야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여겼죠.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저보다 훨씬 더 힘겹게 사는 주민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내몰리는 병사들의 희생 위에 쌓아 올린 허영이었습니다. 제가 군 간부 시절에 겪은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이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히며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어느 날 김영복 총참모장과 함께 인민군 시찰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한 젊은 병사가 제 머릿속에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병사는 겨우 20살도 되지 않은 앳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키에 영양실조로 인해 얼굴이 창백했고 몸은 뼈만 남은 듯 말라 있었습니다. 겨우 지탱하는 몸으로 우리에게 경례를 하며 충성을 외치는 모습이 안쓰럽고 불쌍했어요. 그의 모습을 본 김영복 참모장은 젊은이, 왜 이렇게 몸이 말랐나? 나라에서 주는 배급을 제대로 챙겨 먹어야지라며 비웃듯 농담을 했습니다. 저는 참모장의 말에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병사의 얼굴에 떠오른 창피함과 슬픔의 표정,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병사는 힘겹게 웃으며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지만 눈에는 깊은 좌절과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말랐던 이유는 배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북한 군대의 하급 병사들은 배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굶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배급은 중간 간부들이 챙기고 남은 것을 하급 병사들이 나눠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부들이 빼돌린 배급으로 연명해야 하는 하급 병사들은 결국 굶주림에 시달리면서도 체제에 대한 충성을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병사의 얼굴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병사는 체제를 위해 복무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정작 체제는 그 병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체제를 위해 헌신한다는 명목 아래 젊은 병사들은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갉아먹으며 그저 도구처럼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의 간부들은 저 역시도 그중 하나였죠. 그 병사의 굶주림과 고통을 우스갯소리로 소비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체제가 얼마나 잔혹하고 무자비한지, 그리고 제가 그 안에서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체제를 위해 침묵하고 복종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는 올해 포함 북한이 17년 연속 외부 식량자원이 필요한 국가로 꼽았답니다. 김정은이 미사일 한 방 쏘는데 드는 비용이 2천만 달러가 넘게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싼 미사일을 올해 상반기에만 탄도미사일 31발을 발사해 6억 달러 이상을 바다로 퐁당퐁당 빠뜨려 탕진한 거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옥수수 수십만 톤을 사서 북한 주민들에게 베풀면 최소한 배고파 죽는 백성은 없을 거란 생각에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이나 하급 병사들은 체제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죠. 제가 만났던 그 20살 병사처럼 그들은 충성을 강요받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그 병사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그 가족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겠죠. 북한에서는 가족이 곧 인질입니다. 체제에 반발하거나 의문을 가지면 그 대가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치르게 됩니다. 저는 김영복 총참모장의 밑에서 일하면서 체제의 반기를 들었다가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는 가족들의 사연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체제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무고한 사람들은 순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민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정치적 야망도 체제를 바꾸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날을 원할 뿐입니다.
하지만 체제는 그런 그들에게조차 강요합니다. 충성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당신의 가족을 없애겠다고 협박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정말 순박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향에서 힘겹게 농사를 짓다가 군에 징집된 청년들, 가족을 살리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일하는 어머니들, 단 한 번이라도 배부르게 밥을 먹는 것이 소원인 어린아이들. 그런 이들이 지금의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평범한 삶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체제는 그들에게 충성을 강요하고 작은 불만조차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저 체제의 도구로 전장에 나가면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모순과 부조리를 알리기 위해 하나의 예를 더 들고자 합니다. 제가 탈북하기 전 북한 내부에서 들었던 끔찍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민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제 가슴 깊숙이 박혀 지금까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농민은 작은 텃밭에서 옥수수와 감자를 재배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에서 배급이 끊긴 지 오래라 그의 하루하루는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고단한 날들이었죠. 어느 날 당 간부들이 그 마을에 찾아왔고 조국을 위해 곡물을 더 바치라며 그의 곡식을 가져갔습니다. 농민은 그의 겨울을 버틸 식량이 없다고 애원했지만 간부들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당이 널 먹여 살리는데 불만이냐? 며 그를 모욕했고 결국 그는 그의 굶주림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울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이 역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정부는 그의 죽음을 애도할 자격조차 가족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죽음은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못한 채 잊혀져 갔죠. 이 이야기는 저에게 북한 체제의 잔인함을 뼛속까지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북한 체제는 주민들에게 충성을 강요하면서도 그 충성에 대한 보답은커녕 생명조차 지켜주지 않습니다. 마치 일회용 물건처럼 주민들의 삶을 소비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가차없이 제거합니다. 농민은 단지 국가의 곡물을 바치라는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그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비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저는 마음이 복잡하고 괴롭습니다. 저 역시 한때 북한 체제의 일원으로서 그 부조리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의 현실을 외부에 알리고 그 안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은 체제의 적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자유와 평화를 이곳에서라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북한 내부에서 점점 커지는 불만과 절망이 언젠가는 체제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라도 그들의 현실을 알리고 북한 체제의 비인간적인 면모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장우진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양정 보통을 구독해 주신다니 더욱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중국이나 라오스 등 해외에서 근무하는 북한 해외 근로자들과 북한을 탈출하여 외국에서 떠도는 탈북민들이 평양정 보통을 보시고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평양정 보통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욱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